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행에서 기업 보증을 서준 금액이 160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요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 1조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빚 보증하면서. 그래서 지난해 20개의 은행들이 수입 보증료로 걷어들인 돈은 9,296억으로 약 1조에 달하는데, 이 수입 보증료가 뭐다? 보증 서준 대신에 받은 수수료다. 그러니까 보증인 내세울 때 그냥 친한 사람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은행 토대로 하면서, 근데 은행은 이익 집단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보증을 서준 대신 수수료를 주는 거다. 수수료가 1조 가까이 나왔다는 소리는 보증을 서준 돈이 많다는 소리죠. 그래서 은행권에 지급 보증 잔액을 봤더니 지난해 말 기준 164조 1729억 원으로 1년 전 대비 8.7% 증가했다. 그러니까요, 보증을 많이 서줘서 수수료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왜 보증이 늘어났냐?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 전에 재무적 부담이 커지고 기업들의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은행에서 돈을 잘 안 빌려주고, 그러니까 보증 서서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문제는 보증을 섰는데 연체율이 쭉쭉 올라가고 있죠. 대기업 대출도 올랐는데 문제는 중소기업 대출이 굉장히 심각하게 연체가 나오고 있다. 보증 서지 말라는 게 그거죠. 보증 섰을 때 그 금액만 갖는 게 아니라 결국에 이 사람이 못 갚았을 때 거기에 붙는 이자까지 다 통틀어서 보증선 쪽에서 갚아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160조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고, 문제는 그 중에서 일부는 중소기업 쪽이나 이런 쪽이 특히 더 연체율이 많이 높아지면서 보증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기업 상황 보면 이래요. 상장사 55곳이 감사 의견 미달로 퇴출 위기다. 그래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이 총 55곳이고, 여기에 대망의 태형건설도 들어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감사 의견 미달을 받았고, 이런 14곳이 상장 폐지 사유를 아직 받아서 상장 폐지된 건 아니에요. 그 태형건설 상장 폐지는 채권이 상장 폐지된 거고, 주식마저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지금 건설사들 상황 좋지 않죠. 건설사 상위 20곳 책준 약정액이 85조다. 이것 때문에 부실이 커지고 있다. 책임 준공 약정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약정 금액을 보면은 현대건설 17조, 대우건설 14조, GS 12조 이런 곳들 쭉 해가지고 다 더해 봤더니 85조에 달한다. 저게 분양이 되건 안 되건 간에 어쨌든 간에 책임에서 준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다. 여기에 지금 중소기업 은행권 부실채권만 7조 육박한다고 한다. 보증이 위험한 이유는 뭐예요? 여기 중소기업 대출 고정이하 여신이 지금 7조 가까이 되고, 요거는 웬만하면 터진다는 소리죠. 근데 보증이 위험한 건 뭐예요? 내가 7조 빚을 졌다가 아니라 한 5조 빚 졌는데 못 갚고 하다 보니까 7조로 늘어났다. 요런 느낌인 거죠.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터져가지고 은행권 보증까지 가게 되면 7조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저 7조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저런 것들이 계속 늘어날 거예요. 지금 중소기업 중에서 이자 보상 배율이 1도 안 되는 기업이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심각하게 나오는 것만 7조지 그 뒤에는 몇십 조가 더 숨어 있을지 모른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은행이 보증을 서줘야 되는 거고, 탄탄한 은행 같으면은 버는 돈이 많으니까 괜찮겠죠? 근데 은행 20곳이라고 그랬어요. 4대 은행 뿐만이 아니라. 그러면은 보증을 했다가 못 해주는 곳들도 많이 나올 테고, 연쇄 부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 괜히 금융위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지금 건설사 살리려고 난리 중인데 건설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건설사는 사실 자기 돈 많이 안 썼잖아요. 땅 살 때 자기 돈 써요? 외국처럼? 대부분 브릿지론 받아서 하죠. 그 PF로 넘어가면서 그 이상으로 대출 받아가지고 브릿지론 갚고 진행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기 돈 많이 안 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 진짜로 경제 내수 경기를 돌리는 이런 기업들 쪽에 지원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건설사 살리려고 가계부채 금리를 낮추다 보니까 은행권이 기업부채로 영업을 하게 되는 거고. 근데 기업들은 돈이 필요하니까 빌렸는데 기업부채 금리는 높으니까 문제가 커져가고 있는 거고. 지금 계속 이런 악순환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특히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불공정 PF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따 한번 보고, 지금 금융당국에서 부동산 PF 구조 조정을 촉진시키고 있다. 이 부동산 PF 구조 조정에 대해서는 작년 12월부터 계속 이야기했죠. 태영건설 터지고 나서. 근데 아직도 확정 안 되고 지금 와서 촉진하고 또 면담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총선 뒤로 미룬 거예요, 다. 최근에 원래 총선 날에 뭐가 발표가 됐었어야 돼요? 정년도 국가재정의 현황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총선 다음 날로 밀어버렸죠. 영향 줄까봐. 그런 상황인 거고, PF 역시도 구조조정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우리 구조조정이란 말이 가장 많이 나왔던 시기가 언제였죠? 1997년 IMF.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의 평생 직장 개념이 어느 정도 있었죠. 그리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연봉 격차도 그렇게 크지 않았었죠. 근데 97년 IMF 터지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구조조정이죠.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명예퇴직이 많이 늘어났죠. 그런 것처럼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거는 살릴 건 살리고 버릴 건 버린다죠. 그러면은 이 버려지는 곳들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요거를 다 총선 뒤로 밀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총선 거의 앞두고 나서야 요거를 촉진해가지고 막 저축은행 같은 경우 사업성 평가를 3단계에서 4단계로 나누고 이런 형식으로 논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당연히 부동산 PF 같은 경우는 어때요? 구조 자체가 잘못됐죠. 근데 우리 건설 마피아 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시느냐? 국내 부동산 PF는 시공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익을 얻으면서 대부분의 위험을 지는 구조로 20년간 운영되어 왔고, 저조한 분양률 때문에 시행사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도 건설사는 자기 자금을 투입해서 준공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하루라도 준공 기간이 경과할 경우 시행사와 함께 PF 채무를 상환해야 되는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왜 안 하면 되잖아요. 지금 말이 저렇지 우리나라 PF 구조 자체가요, 도구나 카우나 작은 돈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기 때문에 뛰어들어서 문제가 터지는 거고, 시공사는 그걸 판별을 못해서 들어가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 시행사 검증부터 똑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PF 구조 자체의 문제는 PF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승기 때는 좋죠. 문제는 분명히 있었는데 올라가고 있는 동안에 감춰져 있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외국처럼 아예 땅 정도는 시행하는 곳에서 사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됐으면은 PF 문제가 이렇게 커지진 않겠죠. 결국에는 시행사들도 손실이 커지는 거고.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여기저기 일단은 시작할 수 있는 이 구조 자체가 잘못됐는데 시공사 부담을 여기저기서 나눠달라, 이런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건설사만 살려달라, 이런 주장인 거고, 실질적으로 그럼 PF 구조를 아예 바꾸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인 거다. 그러면서 원하는 것은 갑질로 해석될 수 있는 과도한 금융지급 수수료를 문제점으로 짚었다. 왜 이렇게 해줄까요? 위험하니까. 그러면 신용등급 높은 사람들보다 신용등급 낮은 사람들한테 더 높은 이자율을 받고 빌려주는 것도 갑질이라고 해야 돼요. PF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사업이죠. 굉장히 위험한 사업인데, 상승기 때 돈을 엄청 많이 버는 사업이었어요? 지금 와서 금융수수료 이야기하는 거지, 그때 어땠어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니까 수수료 많이 떼줘도 상관없었어요. 지금 와서 막 무너지니까 저거 가지고 수수료가 문제다, 우리 좀 살려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사업에 투자하면 당연히 수수료 많이 받는 건 합당한 일이죠. 과도한 수수료가 문제가 아니라 과도하게 빚져서 하는 게 문제인 거지. 그죠?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부실 대출도 굉장히 많죠. 부실 대출 엄청나게 많아서 지금 이금융권 조사 들어가고 있죠. 양문석이 쏘아올린 작은공. 2022년은 김진태가 쏘아올린 작은공이고, 2024년은 양문석이 쏘아올린 작은공이죠. 저축은행 새마을금고에 이어서 캐피탈까지 작업 대출이 엄청나게 많다. 엄청나게 많아요. 저희가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작업 대출하는지 정확히는 확인이 안 되지만, 저희가 예전에 그 전세 사기 아까 이야기할 때도 빌라 전세 사기 할 때 작업 대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놨다. 3천만 원 한다 라고 하면은 업계약 해가지고 1금융권에서 대출 안 나오니까 상호금융 같은 데서 업계약 해줘가지고 대출 받을 수 있는 LTV를 높여놔요. 거기에다 신용대출 껴가지고 작업대출 해줘서 빌라 막 2억짜리를
실입지금 3천만 원 주고 들어간다. 그런 것들이 암암리에 되게 많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거다. 당연히 이 금융권, 상금융권 이런 데서. 그러니까 부랴부랴 정부에서 나선 게 뭐예요? 허구에서 보증해줘라. LH에서 사줘라. 캠코에서 부실자금 매입해줘라. 저기 문제 생기면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인 거고, 여기에 이제 관치금융의 폐해가 나오고 있죠. 얼마 전에 저희가 영상 올렸는데 지역 농협에서 적금 깨달라. 동경주 농협에서 이야기 나왔던 거 말씀드렸는데 강릉에서도 그 얘기 나왔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단기 적금을 굉장히 고금리로 출시를 했다. 왜 그렇게 출시를 했다?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높은 금리에서. 그러니까 단기 적금 1, 2년짜리 짧은 6개월에서 1, 2년 이런 예적금을 고금리로 많이 출시를 했죠. 당시에 돈이 필요하니까. 근데 은행권한테 뭐 했어요? 금리 낮추라고. 얘들 금리 진짜 크다 하면서 관치금융으로 금리 눌러버렸죠. 그러니까 예금금리는 예전에 했던 예금금리는 높은데 최근에 내주는 대출금리는 낮으니까 역마진이 나는 거죠. 근데 1금융권 예를 들어 뭐 KB은행이 어느 정도 역마진이 난다. 충분히 체력이 세니까 버틸만 해요. 근데 지역 농협 이런 곳에서 하게 되면은 체력이 약하니까 지금 계속 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다. 제발 적금 좀 해지해주세요. 협박하죠. 님이 적금 해지해주지 않으면 우리 망하고 망하면은 님도 힘들어질 겁니다. 이런 협박성 멘트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 관치금융의 폐해다. 왜 기준금리는 2.5에서 3.5로 올라갔는데 시중금리는 그대로냐. 기준금리는 3에서 3.5로 올라갔는데 시중금리는 오히려 3.0에서 2.5% 수준까지 떨어지냐. 저거 다 전국 관치금융의 폐해입니다. 지금 가계부채 금리 눌러가지고 부동산 터지는 거 막으려고 하다가 경제 전반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는 거다. 실질적으로 건설사나 갭투기꾼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영끌, 무리하게 영끌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도와줄 때가 아니라 이런 쪽에 도와줘야 되는데 소상공인 쪽은 뭐 하고 있어요? 말만 도와준다고 했지. 지금 저금리 대안 프로그램 실행한다고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지원하겠다라고 하더니 실행률이 쭉 떨어졌습니다. 왜? 소상공인들 힘드니까 1금융에서도 대출을 받고 2금융에서도 대출을 받았다. 근데 대안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2금융에 있는 빚을 정리하고 1금융을 대안해라. 이런 느낌으로 가버리니까 힘들어서 2금융 받았는데 어떻게 정리를 해요, 그걸. 이런 상황인 거다. 그러니까 막상 지원해야 될 취약계층은 지원이 안 되고 집을 산 사람들, 그 다음에 법정에서 판결 나오면 원가 공개도 안 하면서 우리 손해보고 있습니다 라고 징징대고 물가 올라가지고 원자재 많이 올라가서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만 실질적으로 2015년부터 코로나 때까지 물가 상승률 많아봐야 1.8% 오르던 그 시기에도 분양가 2배씩 올려놓고서 그때 올라간 거는 까주지도 않죠. 그래서 지금 힘들다고 징징대고 있는데 그런 취약계층이라고 호소하는, 그쵸? 취약 호소자죠. 잘 먹고 잘 살면서 취약 호소인들은 도와주고 진짜 취약계층들은 저렇게 지원이 막히고 있다. 그러니까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경제가 이 모양 이 꼴 돼가지고 중소기업 무너지고 소상공인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 그 폐해는 보증해줬던 금융권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저 160조가 다 터진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160조나 되는 큰 데에서 10%만 터지면 16조고 20% 터지면 32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게 계속 지금 금융권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었죠. 한두 가지가 아니라 계속 겹치고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 추가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금융위기 터지기 일보 직전인 징조다. IMF도 터지기 얼마 전까지 안전하다 기사 내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말했었다.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